오늘은 고전들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적응이 되면은 이게 철학의 장점은 한 문장만 잘 이해하면은 나머지 문장도 잘 이해가 돼요. 한 문장이 이해 안 돼서 그래. 또는 이제 한 문장이라는 것이 하나의 낱말, 여기서 나타남이죠. 나타남이라는 것이 우리 이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된다는 뜻이 강해요. 우리말로는 그죠? 나타났다. 센 놈이 나타났다 그러면 없던 것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숨겨져 있다는 걸 우리가 전제로 해요. 우리말로는. 근데 지금 여기서 계속 뭘 얘기합니까? 숨겨져 있던 것을 인정 안 해. 그러니까 나타나는 것으로 모든 걸 끝내버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반감이 막 들죠. 우리는 나타났다면은 그 이전을 자꾸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꾸 나타난 것을 배우러 돌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하고 좀 안 맞아. 이제 이걸 요구하는 이유는 간단해. 니체처럼 아니 증명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설명하지 말라는 거야. 목적이 있나요? 사람 목적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이거 뭐 어떻게 알아 이거를? 그런 사람의 목적이 원래 있다라고 보고 인생을 설계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때 이제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그냥 전체라고 보고 그때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마치 하나의 목적이 있어서 그걸 향해서 살지 말라는 거야. 같이 선하라 이런 거. 과연 그런 목적이 우리한테 심겨져 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안 나타나면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서양 철학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칸트가 만들어 놓은 그 틀이 완벽한데 딱 한 가지 불완전한 점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이원론이 완전히 봉합이 안 돼가지고 그럼 이제 그 연구자들은 그러죠. 이걸 내가 해결을 해보고 싶다. 칸트의 틀이 아주 좋은데 이걸 해결해보고 싶어 하니까 결국은 좀 칸트보다는 좀 극단적인 전략을 구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칸트는 감각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봤는데 헤겔이 이제 감각을 넘어서는 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있나요? 없나요? 텔레파시 같은 거 가지고 하면 좋겠네. 그럼 텔레파시를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증명할 수 없는데 이걸 들고 와가지고 우리 텔레파시 능력이 있고 이걸 능력을 통해 봤을 때 뭐 사물은 본질은 이렇다라고 막 주장하면 나는 텔레파시 능력이 없는데 상대가 막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 인정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등을 돌리게 되겠죠. 그죠? 부정할 수는 없어. 내가 못 따라가니까. 헤겔이 가이스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심정이었어요. 이걸 부정하기 참 어려운데 따라가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동의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반대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다가 키에르케고르가 이제 폭발을 시킨 거죠. 이런 거 부정하면서 실존 개념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하지만 실존 개념으로 돌아오니까 문학하고 또 이게 구별이 안 돼. 그래서 다시 학문으로서의 철학을 만들고 싶은 거죠. 브렌타노, 후설 이어지는 현상학자들에 의해서 엄밀한 학문으로서의 철학을 한번 재정립하려고 한 시도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시도는 결국은 데카르트, 칸트로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거야. 그 엄밀한 학은 어떻게 완성이 되겠습니까? 그 이원론을 해결하면 뭐 문제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의식에 주어진 한에서라는 이것을 확장해가지고 감각을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있었잖아요. 그죠? 눈, 코, 입 같은 것이 결국 의식에 주어졌을 때는 커먼센스와 같은 통합 감각으로 주어지니까 통합이 될 수 있겠네. 하지만 그거는 사후 통합이 아닐까요? 감각 다 매개를 거친 사후 통합이지 그거야 우리 정신적 기능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감각을 초월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네. 그래서 뭔가 판단 오류가 있었고 이 판단의 오류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현상학을 한 사람이 하이데거입니다. 하이데거는 뭐 의식에 주어질 수도 있고 감각에 주어질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그 자신으로 나타나야만 그 뒤에 감각이든 정신이든 나에게 주어지고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다 근원적인 현상학이라면은 어떤 것이 그 자체로 나타나야 되고, 심지어는 이것이 있다는 것도 나한테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후설이 하지 못한 얘기고, 지금 사르트르도 이 말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 나에게 나타났을 때 비로소 나는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나타나거나 말거나 할 수 있다는 거야. 또 근원적인 현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있음의 나타남. 그리고 또 하나, 나타났다면은 나타나기 이전과 이유가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 나타나지 않고 있었던 차원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숨겨져 있음의 차원.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숨겨져 있던 것이 숨겨지지 않게 되는 경우가 바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나타난 것이 있지만 나타난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럼 그 이전에는 숨겨져 있음의 차원이 있는 것이고, 숨겨져 있음이 깨트려지는 차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타날 때는 어떤 것, 무엇으로 나타나죠, 나한테. 그럼 나는 이런 전 과정을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그럼 하이데거 현상학은 지금 우리의 갈증을 풀어주잖아. 뭐 나타난다고 말할 때 뭔가 뭐 선행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것을 자기 철학 체계 속에 받아들이고 설명을 해주니까 우리로서는 좀 상식적인 부분이 잘 설명이 돼서 납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르트르는 좀 하이데거를 자기 생각이 좀 유사했어.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하이데거를 좀 적극적으로 소개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뭐 그 부분 차츰 설명이 될 테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무엇이든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그래도 그나마 좀 이해를 하신 예지 씨부터. 이해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원론을 메꾸려고 자꾸 이론론화 시키려고 하나로 계속 뭉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아무리 시도를 해도 계속 그 뭐 나타남의 연속?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지금 제가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론론화 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 이원론 계속 그 반대? 뭔가가 자꾸 나타나는데 그걸 억지로 끊어버리는 게 가능하긴 한가요? 계속 그러니까 이론론화 한다고 하는 노력이 결국엔 다시 이원론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해도 잘 안 되고. 네. 불교의 일체 유심조는 어떻게 이해하세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고대사 때 살짝 맛을 보긴 했는데 이해를 못해서 망했죠. 그래요? 사실 그 해석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가 그렇다 아니다 이런 것보다는 지난주에 제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는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려면 진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나타나야 되는데, 마음은 특징상 보여주거나 나타낼 수가 없어.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가능하죠. 말, 표정, 또 선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는 마음을 내보이거나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 우리가 충분히 동의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불교가 말하려고 하는 바는 이런 사물들이 있을 때 이 사물들에 대해서 이것이 좋다 나쁘다 등등이 전부 다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원론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고 마음을 비우라 이렇게 되면은 뭐 이 좋다 나쁘다에 대한 판단도 사라지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빨간 것이 뭐 하얗게 드러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빨간 건 빨간 거로 드러나는데 이렇게 보는 거죠. 빨간 거는 기분이 나쁘다. 이건 마음이 만들어낸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해석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야. 물론 어떤 분들은 실체론적으로 얘기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죠. 이것도 마음의 산물이다.
그럼 이렇게는 이해할 수 있어. 사람이 이걸 쓰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다. 마음의 산물이지. 하지만 이거 산물 자체가 마음의 산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차원을 엄밀하게 이렇게 구분했더라면은 혼란은 좀 줄은 건데, 이런 구분 없이 이론론을 얘기해 왔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생겼어요. 대표적인 이론론은 오늘날 물리주의라는 거예요. 마음을 없애는 쪽이야. 이제는 마음이 없다. 마음은 두뇌의 작용의 산물이다. 그럼 마음은 그 자체로 있지 않고 뇌의 뉴런 시냅스들의 이런 활동의 결과, 작용의 결과다. 그러면 그 자체로 없다는 면에서는 마음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있긴 있는데 마음은 그 자체로 있진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만 있어요? 뉴런이 활동할 때만 거기 마음이 결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론이 됐나요? 아니 그래도 여전히 마음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좀 갑갑하죠. 이론론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래도 또 마음을 자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설명 방식에 관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마음이 편하고, 여기도 좀 마찬가지예요. 본질을 없애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본질. 본디그러한 게 있을까요? 나무에 본질이 있어요? 그러면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는데 나무의 본질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잖아. 나무의 본질은 뭐 줄기인가요? 뿌리인가요? 가지인가요? 자라는 데 있나요? 열매를 맺는 데 있나요? 도대체 나무의 본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도 대답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본질을 얘기해 왔어. 그럼 현상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에게 나타난 한해서의 본질이니까 내가 본 나무들은 소나무거나 참나무거나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나무의 본질은 나에게 나타난 그런 나무들의 총합이다. 그 본질을 아예 없애면 좋은데 본질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본질을 뭐 보이지 않는 실체로 뭐 영원하고 불변하고 이런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나타난 것들의 내 재구성의 총합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뭐 같은 이야기를 하는 듯 보이지만 뭐는 이제 잘라냈냐면은 그 자체로 있는 본질이라는 개념은 삭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본질만 남았어요? 나타난 것들의 총합으로서의 본질만 있어. 그럼 본질은 뭐에 의존해 있어요? 나타남의 합에 의존해 있어. 그럼 나의 본질에 나의 직관에 따라 가지고 나의 의식에 따라서 본질이 그때마다 구성이 되는 거네요. 그럼 의식은 좀 더 자유롭고 능동적인 일종의 조건을 부여받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지고 삭제된다고 해서 진짜 없어지는 건 아니고 설명의 방식을 좀 다르게 하고 있는 거다. 이원론은 설명 방식이 쉽습니다. 정신을 딱 인정하고 나면은 마음은 전부 정신이라고 하면 돼. 그러면 마음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면 정신 속에 있어요? 이러면 돼. 그럼 정신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증명할 길은 없지.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정신의 실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거야. 정신의 실체를 부정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도 부정이 돼. 이 마음은 살리고 싶은 거죠. 정신은 부정하되 마음은 살려서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을 새로이 설명할 수 있는 틀이 필요했어. 그 뇌죠. 근데 뇌로 설명하면은 참 좋긴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생기는 거죠. 마음이라는 건 뭐 그 자체로 있다라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야 돼. 그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일 수도 있는데 사람마다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게 뭐가 아쉽냐? 사실인데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마음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믿음을 또 갖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이원론, 이론론이 하나의 설명 틀 정도로 이해하시면은 좀 더 부담이 좀 적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이게 듀얼리즘을 이원론이라고 안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무슨 강의나 이론을 갈학이라고 쓰잖아요. 그거 말하기 비슷한 건데 말 가운데 갈고 닦아서 학문적으로 하는 말을 이제 갈말이라고 하고 그런 갈말을 가지고 어떤 이론을 전개하는 걸 갈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무슨 여기 이원론 할 때 일론은 원래 따지다 우리말로 따지다 뜻이에요. 두 개를 가지고 따지는 거죠. 두 개의 원리를 가지고 따지는 게 이원론이야. 한 개의 원리를 가지고 따지면 이원론이고. 근데 요거를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줄여서 갈하기라고 하면은 뭐 둘로 갈하기. 이원론은 모니즘, 모노 하나라는 뜻인데 그거는 이제 뭐 그러면 하나로 갈하기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의 방식이지 실제가 그렇다고 말하는 건 아니란 그게 좀 늘 철학을 하시는 분들이 헷갈리는 게 그거더라고. 설명 방식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설명 방식으로 이해하시고 그 실제로 그렇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 사람들도 물질의 딱딱함을 다 알고 있고 마음의 어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걸 다 인정하고 있는 거야. 다음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설명할 것인지 그 틀을 찾아보는 거야. 네, 아직도 그렇죠. 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약간 질문이 많다고 그러셨었는데. 질문하려다 보니까 또 잘 모르게 되죠. 현상, 존재 이런 말들은 대단히 어려운 말들이에요. 그래서 현상이란 말도 굉장히 어렵죠. 나타난다는 것 자체도 우리 불교에서도 이걸 쓰는 표현이에요. 현자, 현현한다. 부처님께서 현현하신다. 그러면은 부처님은 뿅뿅 현현을 해. 그러니까 시간, 공간, 과거, 현재, 미래 상관없이 원하는 아무 때나 아무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제가 그 농담 쓰는 거지만 뿅뿅 현현을 하죠. 나토다라고 써. 나토다. 그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내보이는 걸 나토다라고 그래. 그럼 부처님께서 이러저러한 모습을 바꿔가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이라는 이 말도 그 쓰임이 아주 다양하고 또 오래됐기 때문에 쉽게 설명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밝음이란 낮이라는 거하고 얼굴 낯이라는 거하고 이렇게 이제 안 보이던 곳에서 보이게 된다는 의미까지를 합치면은 어느 정도 그 뜻은 정확히 이해가 된 겁니다. 나타나다와 나타내다는 또 구분이 돼야 됩니다. 나타나다는 스스로 자기를 내보인다는 뜻이고 나타내다는 어떤 걸 가지고 다른 어떤 것을 가리키다 이런 뜻이야. 나타냄과 예를 들어서 뭐 붉음은 정열을 나타낸다. 그때는 붉은 빛깔을 이렇게 나타나게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정열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 나타냄이죠. 근데 나타냄을 저는 또 이렇게도 씁니다. 어떤 것이 그것으로 나타나도록 해주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용법과 달리 나타나게 해주는 것의 의미로 나타냄을 쓰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려워지죠. 그리고 이제 나타남과 좀 같이 연결되는 게 드러남.
드러나다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게 덮여져 있었어요. 이 덮개를 치워버리면 이렇게 위로 올라오죠. 이게 드러남이에요. 그러니까 들어 올리는 이렇게 드러남이죠. 그러니까 나타남이 한 종류인 거죠. 깨고 나오는 것도 나타남이 한 종류이고, 알 깨고 나오는 거. 그러니까 나타남이 가장 포괄적인 뜻을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드러남, 뭐 깨치고 나옴, 뭐 이런 거 전부 다 나타남이고, 하이데거는 이걸 이제 부정어법으로서 훨씬 이해는 어려워지지만 공격은 덜 받습니다. 숨겨져 있지 않음, 나타남이라고 안 하고 숨겨져 있지 않음이라고 그래. 왜냐하면 나타나면 어쨌든 나한테 보여야 되잖아. 근데 숨겨져 있지 않음은 나타나지 않아도 뭔가 암시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렴풋하게 아마 내가 알고만 있어도 숨겨져 있지는 않은 거야. 나한테 나타나진 않아도 그것의 있음 자체만은 나한테 알려져 있을 수가 있잖아. 이런 경우를 더 이제 잘 포괄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라고도 쓰지만은 숨겨져 있지 않음이라고도 쓴다. 네, 뭐 아니 뭐 고문까지 할 건 없고 이제 질문이 없으시면은 다음 기회에 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책 읽기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